예언을 하는 사람은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며 신화 또는 경전 등에서 활약한다. 점술가와도 관련이 매우 깊어 예언의 한 측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산드라와 세계 종말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 오래전 역사서에는 이들을 선지자라고도 불렀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명을 받는 하느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 자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다.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거나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예언이 틀리면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거짓 선지자 또는 사이비 취급을 받는다. 비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종교적 권위를 빌려서 일종의 사회적 운동을 벌이거나 왕에게 간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옛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영시원찮은 주장만 하는 사이비 예언자들은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아서 걸어뒀을 것이며 성경이나 역사서에 이름이 남은 예언자들은 신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적어도 당대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이다. 물론 그들도 현 시대에 살아가며 후대에 이름이 남겨지려는 것은 미처 내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름이 있거나 이런저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점술가나 예언자들 외에도 알게 모르게 시대를 살다 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진짜 진실된 전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현혹하는 가짜 예언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허나 그럼에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져 후대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예언자들은 많다.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하여 바바반가와 에드가 케이시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살아있는 예언자로 잘 알려진 크리스 로빈슨과 주세리노 등등 현역들도 많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예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비트코인 폭락, 제주도 지진까지 예언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이다. 대체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가들 중에서는 최연소가 아닐까 싶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밝혀 화제가 됐다.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 중 한 명인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엄청난 예언적 중류를 자랑한다. 그의 점성술의 핵심은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성 점성술로 예측한 결과들을 직접 유튜브에 올리며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8월 22일 아난드는 전 세계가 2019년 11월 이후 큰 재난을 겪을 것이고 20년 3월에서 4월의 피해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불어 피해가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그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아난드의 예언은 적중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11월 29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맞춘 것 이상으로 대유행의 시작이 되는 달까지 맞췄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는 20년 3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었기 때문이다. 행성 간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행성 점성술이란 무엇일까? 과연 행성의 움직임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행성의 움직임만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믿어야 하지 않나 싶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점성술의 대가로 알려줬으니 점성술은 대단하긴 하나 보다. 아무튼 아난드는 이후에도 이 점성술을 통해 2020년 12월에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이므로 강력한 바이러스가 한 번 더 출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실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며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었다. 우연인 줄 알았던 이 점성술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1년에는 태양과 달, 수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경제공황과 기근 등이 발생한다고 예언한 아난드. 그 뒤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 세계적인 식량난, 나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그의 예언은 한 번 더 적중했다. 그의 예언이 계속해서 들어맞는 상황. 이러한 상황적 증거를 통해 행성의 움직임을 읽는 점성술의 정확도는 높은 것이 증명됐다.
각종 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 주목받던 아난드의 예측은 계속됐고,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질서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최근 아난드의 유튜브 컨션스에 올라온 예언의 내용은 바로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2050년쯤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믿기 힘든 예언의 아난드는 근거를 더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난드가 말한 근거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북부 외에도 빼앗긴 영토가 하나 있다. 바로 간도다. 간도는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대다수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일부를 포함한 땅이다. 크기는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하는 꽤 넓은 영토다. 간도는 청나라 시기 때 한국의 선조들이 땅을 일구고 생활의 터전으로 살았을 정도로 조선의 영토 중 하나였다. 대한제국 무렵에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영토를 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앗아간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억울하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예시영토다. 이번에 아비냐 아난드는 이렇게 빼앗긴 간도를 한국이 다시 되찾고 더 나아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 일부까지 수복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혼란과 분열이 심해질 무렵 한국이 중국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북한과 통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하다. 하루빨리 예시영토를 되찾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아난드의 예언 외에도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역시 남북 경제통합 시 통일된 한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가능성이 높음을 선사했다. 심지어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은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한국에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을 정도로 그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계인들에게 외쳤다. 그의 말처럼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걸까? 물론 많은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예언을 믿으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 미궁.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 미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수수께끼를 내는 스핑크스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설화가 있어 잠시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테베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풀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로 묘사됩니다.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가 내었다는 수수께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핑크스가 낸 첫 번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인간입니다. 아기는 4발로 기어다니고 성인은 2발로 걷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걷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2자매가 있다. 언니가 동생을 낳고 동생이 언니를 낳는다. 이 자매는 누구인가? 였으며 해답은 낮과 밤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망자를 살려내며 너를 울고 웃게 하고 젊게 만들어주며 찰나에 태어나지만 평생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는 이것은 새와 짐승, 나무, 꽃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새를 갉아먹고 강철을 씹어먹으며 단단한 돌을 가루로 갈아내며 왕을 죽이고 마을을 파괴하며 높은 산을 깎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였으며 해답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는 몇몇은 숨으려 하고 몇몇은 속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존재. 그 이름을 맞춰보라. 내가 소환될 때가 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였으며 해답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수수께끼들을 풀어낸 사람은 바로 오이디푸스입니다. 그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내어 테베를 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었다는 설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스핑크스처럼 사람과 사자가 섞인 동물의 유물이 발견됩니다. 이 유물들은 각 지역의 신이나 괴물을 묘사한 것이었으나 기록이 소실되고 재발견되면서 모두 스핑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에 관한 유래로는 비극적인 영웅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그리스를 구했다는 유명한 신화로 시작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그리스는 당시 이집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문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인류 최초의 역사서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이집트인과 만나 우리는 3대 앞의 조상이 신이다라고 말하자 이집트인들은 나는 20대를 올라가도 인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집트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집트 문명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그리스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의 역사에 비해 이집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에 의해 많은 사료가 훼손된 탓이 크고 지리적인 이유로 이집트의 고대 문명의 연속성이 단절된 까닭도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우수한 건축 기술을 자랑하던 그리스인들조차도 이 경이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후대의 고고학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는 그가 직접 관찰한 기원전 500년경의 이집트에 대한 경외감이 넘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실제로 목격한 뒤 경외감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기록에는 지금은 사라지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미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미궁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도 더욱 압도적인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자랑하던 그리스 건축물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려 3,000개의 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미궁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미궁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했으며 건물의 끝 지점에는 90m가 넘는 스핑크스와 50m 높이의 피라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는 그가 직접 들은 것과 겪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도 이 미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궁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연결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미궁의 흔적을 현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유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를 이용하여 스핑크스 부분을 정밀 조사하였습니다. 큰 쇠망치로 철판을 두드려 진동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탐사한 결과 스핑크스의 좌우 발부근 지하에 텅 빈 정방형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사이에 비밀 공간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스핑크스를 복원하던 노동자는 우연히 스핑크스 측면의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당국에 의해 이 터널은 봉인되었고 이후 이 사실에 대한 더 이상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1996년에도 스핑크스 부근에서 지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헤로도토스의 미궁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사막의 모래 아래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연결하는 거대한 미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고고학자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훨씬 더 앞선 기술을 가진 고대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은 하나의 커다란 돌로 모든 것이 조각되었다고 합니다. 돌과 돌을 잇는 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늘날의 기술로도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기술력을 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과학이나 고고학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서 새로운 공간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이집트 당국은 지하 공간의 발굴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도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인 미궁이 발견되는 건 역시 표면적으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지하 공간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발굴을 봉쇄했던 것일까요? 스핑크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핑크스는 매우 정교하게 조각된 얼굴을 갖고 있는 최고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인들도 감탄할 만큼 스핑크스의 얼굴은 정교하고 미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핑크스의 얼굴은 거의 훼손되어 얼굴의 윤곽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스핑크스의 코와 안면 부위는 도대체 왜 훼손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당시 병사들이 스핑크스의 코와 얼굴을 겨냥해서 사격 연습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스핑크스의 코를 파괴했다는 설은 현대 연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코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떠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자신들보다 미지의 문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그것들을 우습게 보고 훼손할 마음이 컸던 탓에 이미 훼손되어진 코를 자신들이 일부러 파손했다라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신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거대 건축물들은 유럽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핑크스의 코가 훼손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훼손하기 전부터 오랜 세월에 마모되고 깎이어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정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 유럽인들은 이집트의 유적을 제멋대로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적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가 미궁의 발견을 막는 것도 어쩌면 자국의 역사와 직결되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대 과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처럼 야만적인 약탈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의 미궁은 앞으로도 발견될 일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건축물은 어떤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한 그것을 만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